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탄핵 심판이 기각각하될 것이라고 전망한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30대 한국헌법학회장,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역임. 세계 선진국 중 대통령 탄핵을 3번이나 경험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탄핵 소추 석 달여 만에 11번 변론으로 탄핵 심판을 하는 것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주장. 탄핵이 국회에서 너무 쉽기 때문에 탄핵을 해놓고 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11번의 변론으로 대통령직을 탄핵해서 국가를 혼란으로 빠뜨린다는 것, 이거는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지성우 교수가 생각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과 향후 전망, 집중 분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은 언제 날까요? 모두가 지쳐가는 가운데 그 배경을 두고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이어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성우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에 쏠려 있습니다. 국민들도 지쳐가는 시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 지금 다양한 추측이 나옵니다. 지 교수는 어떤 배경으로 이해합니까? 네, 헌재의 탄핵 결정이 예상보다 매우 늦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첫째 가능성은 논점별로 현재 평의가 다 안 끝났다. 네. 이게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평의는 다 끝났는데 6분의 인용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을 확보하지 못해서 조금 더 기다리는 중이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겠고, 세 번째 가능성은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6분은 확보했는데 좀 더 꼼꼼한 그 판결문을 작성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중에서 평의는 끝났는데 6분을 확보하지 못한, 즉 4대4 아니면 5대3 네. 구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절차적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서로 합의가 안 돼서 판결문을 쓰는 게 어려운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은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온 만큼 이 절차적 문제는 해소된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지 교수는 헌재가 그렇다면 언제쯤 선고할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일찍이 1월 달부터 네. 헌재의 선고 날짜가 4월 18일을 넘어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4월 18일을 넘어갈 전망을 가능성도 했었습니다. 있다. 이런 그 이유는 진단이군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의 구성이 예전보다 매우 정말 그 좀 걱정스러울 정도로 정치화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수 진보 좌우에서 추천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매우 이 진지화돼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공고화돼 있어서 4대4 정도로 이념적 성향을 분류할 수 있다. 네. 그런데 두 번째, 이분들이 이 자신의 마음을 바꿔서 다른 쪽의 결정을 하게 될 때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한 80에서 90%가 압도적으로 어느 한쪽을 지지할 경우에, 네.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세 번째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탄핵이 만약에 4년 차에 왔으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더 겪을 수 있었는데 네. 3년이 미처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들은 왜 이게 6.5 대 3.5 내지는 5.5 대 4.5 이렇게 지금 계속 비등한 여론이 형성이 되냐면 초기에는 한 6이었다가 이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용 네. 결정을 해달라는 쪽이. 이것을 탄핵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제2의 대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따라서 대선이라고 생각하면 비등한 여론이 형성될 것이고, 그러므로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굳이 자신의 정치적 그
성향을 바꾸지 않고도 그대로 결정한다면 네. 이거는 4대 4로 나올 수밖에 없다. 네. 그런 경우에 이 4대 4나 5대 3에서 이게 길어지면 문영배 대행님은 선고를 안 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네. 벌써 제가 1월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2심 무죄 판결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저는 2심 무죄 판결이 매우 큰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법원은 되도록이면 어느 나라 법원도 정치에 관여하고 싶어하지 잘 않습니다. 사법 소극주의라고 그러는데요. 네. 어떤 판결이 정치 현황을 획기적으로 바꿔가지고 마치 사법부가 정치를 이렇게 조율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사법부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간에 현황을 유지하는 쪽으로, 즉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2심 판결도 그런 것이 많이 좀 가미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판결은 어떤 그 학자로서는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점이 많습니다. 네. 근데 굳이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2심 재판부가 이 정치에 좀 관여하기 싫어한다 이렇게 읽힐 수 있고 반대로 그걸 이제 헌법재판소에 적용을 해보면 네. 헌법재판소 역시 되도록이면 인용이라는 결정을 해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이룩할 수 있는 이런 파국이 좀 적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2심 판결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럼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늦추는 데 대해서 지금 헌재가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방금 이제 지 교수님 말씀 들어봐도 여러 정치적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고려를 지적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헌재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이신지요? 예, 헌법재판소를 위해서 재판소 직원들이 좀 억울해하는 부분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30여 년간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에서 5대 3이 되었을 경우에는 판결을 안 해왔습니다. 네. 나머지 한 분을 기다리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판결을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4대 4 구조였다면 문영배 재판관님께 빨리 하라 이런 압박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런 건지 아니면 5대 3 구조라서 최근에 뭐 대드락이라고도 이렇게 용어를 네. 구사하시던데 되도록이면 9인 체제를 구성한 다음에 이제 판결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네.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저는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여전히 8대0 얘기들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견해가 다르다 이런 입장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지금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출연한 임지봉 교수는 탄핵 인용을 전망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지 교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첫째로는 지금 각하 의견이 지난번 이제 한덕수 총리님 때 네. 그 판결을 보면 기각이 5분이 나오셨는데 그 중에 4분은 위법 위헌하지만 중대하지 않다 이랬고요. 그다음에 한 분은 위법 위헌하지도 않다. 그리고 각하가 2분, 인용이 1분 이렇게 나오셨어요. 거의 이념 지형대로 나온 것 같고 네. 요거를 윤 대통령님 이 탄핵 심판에 적용을 해보면 4대 4 또는 5대 3으로 이념적 지형, 정치적인 그런 자신의 지향에 따라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절차적인 문제가 다 끝났다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아직 여전히 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절차적 문제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특히 내란죄를 뺀 거, 요거는 향후에 이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에서 매우 큰 어떤 방향 제시적 그런 판결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지금 논의가 네.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 대통령의 12.3 계엄임에서 촉발된 문제와
그 한덕수 총리라든가 기존에 지금 탄핵 심판을 한 사안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사안이 겹치는 부분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이제 국무회의 분야라든가 아니면 그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 여기서 이제 사안이 겹치고 나머지 사안들은 그 세 가지가 이제 겹치질 않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아마도 같은 그 정치적 이념적 지향에 따라서 결론을 낼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헌법 이론 역시 지금 헌법학자들은 비등하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서로 상호간에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여야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라도 지금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사자인 윤 대통령 뚜렷한 승복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국론 분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이제 당연히 승복을 해야 되고요. 네. 재심도 없기 때문에 이건 종국적인 결정입니다. 다만 현재 헌법학자들과 특히 형사소송법 학자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네. 지금까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매우 탄핵 심판 절차가 편향적으로 진행이 된 것 같고 특히 이 검경 수사 기록을 재판부가 그대로 참고한다든지 아니면 내란죄가 삭제된 채로 재판을 그대로 진행했다는 거, 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 수사를 진행했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신뢰라든가 공분이 아직 가라앉질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것보다는 아마 적정한 시기에 승복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엔 윤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말씀드렸다시피 윤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법조인이시고 네.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그다음에 헌법 수호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승복 메시지는 언젠가는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지금 정치권의 화두가 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야권은 서둘러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고 관련해서 지금 야권 중심으로 재탄핵 목소리가 나옵니다. 마 후보자 임명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는 굉장히 그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내지는 재판의 그 효과와 관련해서 네.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재판은 일반 민형사와 달리 권위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가진 그 위상에 근거해서 효과를 가집니다. 네. 그러니까 누굴 잡으러 갈 수도 없고 그걸 뭐 그 가압류 가처분해서 이걸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르지 않는 그 기관이 대표적으로 국회입니다. 네. 국회에는 지금 현재 헌법 불합치가 된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되는 수십 개의 법률이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고치지 않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처벌을 못 합니다. 마찬가지로 헌법 위반이라는 그런 그 확인은 받았어도 그것에 관한 첫째 형식적인 임명권은 물론 국회가 가질 수 있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네. 우리 헌법에는 중앙선관위는 바로 국회가 지명하면 세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은 형식적으로는 국회가 하지만 제2차 실질적인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를 보면 지금 이제 야당에서 바로 임명해야 된다. 형식적인 임명권밖에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거는 중앙선관위는 그게 됩니다. 그런데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 권력과 그리고 국회의 권력이 마주치면서 그래서 조화와 융합을 이루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정하라라고 네. 하는 실질적인 제2차적 결정권을 대통령에게 준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국회와는 좀 상당히 다른 해석이시네요. 그는 국회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저희들 쪽에서 보면 네. 그게 선관위하고 만약에 국회처럼 해석을 할 거면 네. 뭐하러 굳이 선관위하고 달리 규정을 했겠습니까? 네. 선관위는 국회에서 추천하면 바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또 뭐 법제화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이제 법제화를 하려면 그는 이제 개헌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개헌의 문제는 헌법재판관의 임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문제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관련한 생각합니다. 질문 제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개헌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권력구조 개편이라든가 이 개헌론이 분출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하잖아요. 네. 개헌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예, 일단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각하를 확신하기 때문에 네. 조기 대선은 없습니다. 네. 예, 조기 대선의 그 가능성은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은 가장 장점이 예전의 그 장기 독재를 네. 이제 폐지를 하고 그리고 5년 단임으로 그래서 아주 좋은 헌법적 전통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잘 이번에 보셨다시피 그 탄핵 때도 줄탄핵, 탄핵권 남발 이런 문제도 네. 있고요. 또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시는데 150석의 과반이 넘어가는 국회가 있을 때에는 제왕적 입법부 네. 국회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권력의 통제와 어떤 균형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1987년 헌법은 이제 그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을 해야 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개헌을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 쪽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네.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 중요할 텐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제 생각에는 윤 대통령께서 복귀를 해도 별다른 혼란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늦어지는 동안에 이미 이 대통령께서 복귀하시는 즉 기각이나 각하를 예상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현재 야당에서 국무위원 줄탄핵을 통해서 국무회의 무력화를 시도한다든지 또 탄핵 소추권 남용을 한다든지 라고 하는 이런 대선 불복의 문제가 굉장히 발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조도 저는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 이제 대통령께서도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되는 게 이 헌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0석을 여당이 확보하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고 네. 150석을 야당이 압도적으로 확보하면 제왕적 국회, 의회 독주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네. 의회에 지금 현재 190석의 야당 앞에서는 대통령께서 좀 겸허하게 또 양보하는 모습을 대승적으로 보이는 그런 정치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따스한 위로와 도움이 절실한 이때 이마저도 정치적 논란과 갈등의 소재가 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무김 전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우김 전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간 가운데 지금 헌재에 대한 여론 또 정치권 압박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선고일이 발표될까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18일 날 퇴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번 주에 공지가 나오든지 언제 결정을 한다고 아니면 네. 이번 주 내에 결정을 하게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억측과 논란과 비판과 섣부른 기대감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겠죠. 네.
박원석 전 의원님, 예. 최우선 처리 예고와 달리 지금 현재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에 한 달 넘게 지금 장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상 밖 선고 지연에 대한 갖가지 해석이 난무하는데 배경을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지금 뭐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넘어가는 상황에도 선고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답답해하고 네. 온갖 추측과 가설과 뭐 루머 이런 것들이 난무해서 굉장히 혼란해진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헌법재판이라는 게 그리고 더군다나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게 우리 헌정 체제에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재가 엄밀성을 기하고 또 심사숙고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이렇게 헌정 체제의 공백이 지속되고 그로 인한 어떤 정치 사회적인 혼란이 커지고 또 경제적인 악영향, 또 외교 안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정확성, 엄밀성 못지않게 신속성도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점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더 무겁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벌써 그 지난 대통령 그 탄핵 사례에 비하면 늦어도 너무 늦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정이 이렇게까지 밀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유력해 보이는데요. 네. 뭐 마지막 단계에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4월 18일 날 두 분의 재판관 그 퇴임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에는 이 선고 기일을 예고를 해야 된다. 네. 선고 기일을 당장 이틀, 3일 앞두고 예고를 못 한다면 적어도 4월 18일 이전에는 결정을 내릴 거다. 람으로써 그 그걸 예고함으로써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나 불확실성이나 이걸 좀 해소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한덕수 총리 탄핵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항소심이 마무리된 만큼 네. 절차적 문제가 해소된 게 아니냐는 네네. 지적이 나옵니다. 네. 때문에 최종 선고가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던데 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두 가지 큰 변수입니다.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 문제와 그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은 실질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후에 예를 들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이후에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안정성 이 문제가 가장 변수였는데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결과가 나옴으로써 일단 선고 후에 국정 안정과 관련된 가시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도 전국의 어떤 적대적 공생관계다. 이쪽이 유죄면 이쪽도 유죄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어떤 설들이 나돌았는데 네. 아무튼 그 선고가 나옴으로써 가시적으로 이제 불가측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불확실성 몇 가지가 해소됨으로써 이런 변수가 없으므로 빨리 선고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 여론을 아마도 헌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헌재가 네. 더 이상 이렇게 이 피로가 국민적 피로도가 누적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 결론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어떤 상황이 된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것을 아마도 이 변수가 제거됨으로써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 견해는 어떨까요? 그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보통 금요일에 이루어진 점을 볼 때 4월 4일, 11일이 유력하게 점쳐지던데 4월 2일 재보궐선거 있잖아요. 그 직후인 그 3일이나 뭐 14일 이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전망이세요? 글쎄요, 저는 재보궐선거와는 별 관련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만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헌재가 정치화되었다,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헌재 재판관들이 본인을 임명해준 정부의 또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보수, 중도, 진보로 나눠지면서 법률 해석이라는 것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판단하려고 보니까 이게 합의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정치화된 헌재는 해체되는 게 맞다. 네.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민주주의와 공화정이 합쳐졌다는 이야기인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대의기관으로서의 다수결의 원칙의 존중입니다. 여기는 정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로 정합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한국에서 공화제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합의와 타협, 절충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헌재에 구성된 헌법재판관들은 자신의 소신, 자신의 정치적 경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가지고 예측을 하면서 합의를 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기관이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구성원들 자체가 정치화되어 가지고 국회처럼 정당처럼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예. 지금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헌재가 하루빨리 만장일치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결과를 내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한국 사회가 극단적인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적대로 만약에 정치화됐다면은 어떤 견해를 하나로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러면 선거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까? 그럼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환율 문제, 주가 문제, 대외 신인도 문제 모든 부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 위기의 출발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불법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거고 사실은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 헌재가 정리를 못하니까 헌재가 또 거기에 원인 제공을 하는 겁니다. 2017년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를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주가라든가 경제 위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또 다행인 것은 헌재가 재빠르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위기는 수습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헌재가 이 수습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자꾸 불만을 제기하는 겁니다. 정우김 의원님, 한국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에서 탄핵 찬성이 다시 70%대로 올라갔습니다. 배경이 뭘까요? 선거 지연에 찬성 여론이 올라갔다고 봐야 합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중도층은 원래부터 탄핵 찬성이 높았었습니다. 네. 근데 중도층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양 진영에서 한쪽은 찬탄, 한쪽은 반탄으로 해서 굉장히 극단화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몇몇 기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면 뭐 헌재라든지 선관위라든지 검찰이라든지 보면 헌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기관이었습니다. 네. 특히 지난번에 그 감사원장이라든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후에는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좀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는 아마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지금 고조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박 부원장께서 헌재가 정치화된 것 아니냐고 비판을 하셨는데 오히려 역으로 보면은요,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기관입니다. 사법기관이지만 그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오롯이 반영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 헌재가 보더라도 여론이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헌재로서는 만장일치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다 보니까 실제로 여론과 상치되는 것인지 일치되는 네. 것인지 아무도 얘기는 안 해주지만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 마은혁 후보를 계속해서 이제 그 임명하라고 강조하는데 사실 민주당에서 마은혁 후보 임명하라는 거는 마은혁 후보의 정치적 정향과 민주당이 상당히 부합하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헌재가 굉장히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여론을 보면은 지금 한쪽에서는 어떤 여론이 있냐면은 사실 그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이준석 의원이 그런 말 했나요? 쓰레기차 피하니까 분뇨차가 맞닥뜨리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민심이 굉장히 예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헌재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원석 의원님,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복귀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앞서 이제 마은혁 후보자 얘기를 했는데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근데 헌재도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배경은 뭘까요? 일단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바는 여야 합의입니다. 그러나 그 여야 합의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은 이제 위헌적이라고 헌재가 결정을 내렸고 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도 기각은 됐습니다만 내용을 뜯어보면 어쨌든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 사유는 아니지만 위헌은 명백하다라고 네. 네 분의 재판관이
얘기했고 한 분께서는 명백히 탄핵에 이를 만한 중대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기각 결정을 내린 김복형 재판관도 시의성의 문제, 그 즉시 어쨌든 임명 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 기간이 필요한 건 맞지만 어쨌든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이미 상당 기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는 거는 이제 명백한 위헌 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야당에서는 이제 공개적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이렇게 지체됨으로 인해서 4월 18일 날 자칫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이게 그야말로 이제 무정부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는 데다가 네. 원칙적으로 봤을 때도 9명의 완결체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맞고 지금 저렇게 최상목 대행에 이어서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임명 거부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 걸림돌이 없거든요. 네.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지만 다수의 의사를 통해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게 합의입니다. 네. 그걸 부정하면은 이제 국회라는 기관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가 다시 직무에 복귀한 상태에서 저 결정을 계속 미루는 것은 명백한 위헌행위고 또다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물론 정무적으로 한덕수 총리를 지금 시점에 다시 탄핵하는 게 맞느냐에 네.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야당에서도. 그러나 4월 18일까지 헌재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해서 그야말로 헌재가 기능부전에 빠지는 상황이 예상된다면 네. 그로 인해서 탄핵 심판은 물론이거니와 국정 전체가 무정부 상태에 돌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최상목 대행에 이어서 네. 한덕수 총리가 계속 임명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지금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나서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네네. 했는데요. 내용과 배경 어떻게 보세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 이게 권한쟁의 심판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국회 구성권을 지금 침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권한쟁의 심판을 하고 가처분 신청은 마은혁 후보자에게 임시적으로라도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라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두 내용은 이미 최상목 부총리 그러니까 권한대행과 관련돼서도 똑같은 지금 그 가처분과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을 내렸었는데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는 위헌이다라고 이미 나와 있고 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지금 부작위 어떤 국가기관이 다른 어떤 국가기관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헌법재판소가 개입을 해서 이것을 결정해라라고 예를 들어서 지휘권을 그러니까 이 후보자를 아예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그런 개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네.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 가처분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8명이 모두 다 함께 이것은 부적법하다라고 각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지금 총리가 왜 하느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어쨌든 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것을 결정하게끔 압박을 넣겠다. 네. 아마도 이제 민주당 곧 탄핵을 할 것 같은데 그 탄핵 앞서서 빌드업이랄까요? 똑같은 내용이 나올지라도 위헌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키려는 어떤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 한덕수 대행이 복귀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지금 민주당에선 재탄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탄핵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는 배경은 어떤 겁니까? 본질은 윤석열입니다. 네. 지금 헌재에서 빨리 판결을 내리고 있지 않으니까 6표 이상이 되지 않아서 윤석열의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럼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 의원님이 마은혁 재판관의 성향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다른 재판관들도 다 성향이 있습니다. 성향이 있는 대로 절차와 형식에 의해서 재판관들을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윤석열이 탄핵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하나의 고육지책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건 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럼 반대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고 기각된다면 정치사법재판소의 역할을 하는 헌재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민중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대한민국이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망한다는 뜻입니다.
윤석열은 다시 한 번 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우리를 비롯하여 모든 언론의 재갈을 물릴 수 있고 모든 정치적 경쟁자들을 다시 어디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또 갖게 되는 겁니다. 폭군이 다시 돌아오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지켜볼 수만 없다라는 것이 저는 본질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뭐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은 지금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중근 평론가께 지금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마 후보자 역시 국회 추천이잖아요. 각각 네. 이제 각 정당별로다가 뭐 당연히 성향과 이념 지향성이 있을 텐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쨌든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속내는 뭘까요? 반대하는 속내는 이미 박 위원장께서 다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마은혁 후보자를 왜 갑작스럽게 민주당이 저렇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꼭 후보자, 그러니까 그 재판관으로 임명시키려고 할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예상하는 대로 5대 3이기 때문이다라고 국민들은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6대 2다 그러면 마은혁 후보자 들어가지 않아도 이미 결정하면 됩니다. 4대 4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용과 각하가 4대 4라고 하더라도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가서 5대 4가 되면 이미 기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6대 2나 4대 4가 아니라 5대 3일 것이다라는 예상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착을 하고 있죠.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가서 이것을 6대 3으로 해야지만 탄핵이 된다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고 거꾸로 국민의힘이나 혹은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 바라보죠.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함으로써 헌재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쟁점 사안들을 계속 가결하라고 민주당이 요구하는데 그런 쟁점 법안들은 사실은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한 사람을 집어넣음으로써 완벽하게 어떤 인용이라는 어떤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자신한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건 바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호김 의원님,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 자신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은 수용하면서 마 후보자의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은 따르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라는 지적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네. 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전제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요. 헌법재판관이 8명이었어요. 네. 지금도 8명이 평의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마은혁 판사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라고 민주당이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저간의 사정이 뭘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민주당 뜻대로 뭐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박 부원장 말씀하셨듯이 헌법재판관들이 각 당에서 추천해가지고 들어가거나 대통령이 임명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이라는 것도 있고 가치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들의 어떤 양심과 사상의 자유 권한이고 재량권이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마은혁 후보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변론에 참여도 하지 않은 마은혁 판사가 재판관이 돼서 그러면 결정에는 참여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8명, 지금 8명 갖고도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결론대로라면 지금의 어떤 다수 여론과 다르다든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잖아요. 어쩌면은 이미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쯤 공지를 해갖고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만약에 그러면은 4월 18일이 지나서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면 그다음에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럼 대선 때까지 기다리면 대선이라는 거는 지금 생각하지 말자고 우리 박 부원장이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이게 탄핵이 돼갖고 대선이 된다면은 대선에서 가장 유리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 우리가 말은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보수 지지층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뭐 일부는 반대했지만 일부에서는 이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서 같이 동참했는데 네네. 그다음 들어온 정권을 보니까는
이거는 탄핵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더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마은혁을 참여시키지 않으면 줄탄핵하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이런적으로 독선적인 행동을 하는데 만약에 나중에 대선까지 해갖고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이미 별로 힘이 없는 사법부는 차치하고라도 이 정국은 그럼 안정될 것인가? 이게 사람들이 단순히 누구 편이다, 누구 진영이다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건 잘못이라고 인식을 하지만 그 후의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복잡해졌다. 상황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를 부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박원석 의원님, 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쿠데타를 선언한 것이라며 방송인 김어준 씨와 이재명 대표, 민주당 초선 의원 등 72명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역으로 고발하겠다 그런 입장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민주당이 뭐 헌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아니고 그럴 권한도 없고 국회에 무슨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닌데 뭐가 쿠데타하고 뭐가 내란이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아마 초선 의원들이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은 국무위원 전체에 대한 탄핵에 나서겠다. 이걸 가지고 줄탄핵을 통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한다. 네. 이제 이런 지적을 하면서 이게 내란이고 이게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뭐 그게 이제 실행될지도 모르겠지만 실행한다면 분명히 무리한 그런 어떤 국회 권한 남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워낙에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네. 제가 앞서도 거듭 우려를 표했듯이 4월 18일까지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하면 그야말로 이게 이제 헌정체제가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마비되고 국가 전체가 무정부 상태에 빠지는 일이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이게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통치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저는 한 달 이상 못 넘길 거라고 봐요.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거고 아마 대한민국의 대외적인 신인도 그야말로 이제 추락하게 될 텐데 이제 그런 상황에 오게 된다면 과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예상이 된다고 했을 때 국회가 스스로 가진 권능을 다 동원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좀 노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떤 것이 더 부정적이냐 본다면은 저는 전자의 문제가 더 부정적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거나 내지는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게 훨씬 더 부정적인 네. 효과를 이 국가 전체, 사회 전체에 미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도 그 실행 가능성을 이 계획을 하고 실행 가능성을 확정하고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헌재를 향해서 그리고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향해서 촉구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네. 그걸 가지고 뭐 쿠데타 내란 운운하는 게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뭐 고발한다 그래서 그게 고발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네.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중근 평론가님, 네.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해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저는 지금 정치는 완전히 양극단입니다. 정치의 사법화,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을 전부 다 헌법재판소에 끌고 들어간 이 정치 상황이 스스로 이 해법을 마련한다?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현재의 해법은 헌재에 달려 있습니다. 헌재가 헌재에 빠른 빨리 선고. 결론을 네. 내릴 수밖에 없다. 그거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이렇게 계속 되풀이되는 것,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아무리 어떠한 그 상상력이 있더라도 또 촉구를 하더라도 금도라는 게 있다. 이 금도는 상법 분립이라는 이것을 선을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인데 아무리 상상력에 의해서라도 국무회의 줄탄핵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행정부를 그냥 마비시키겠다라는 겁니다.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이렇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국헌 문란이다라고 형법에 나와 있는데 모든 사람 국무위원을 전부 다 줄탄핵을 하면 국회의장이 모든 입법을 전부 다 할 수 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아무리 그게 촉구하는 아니라지만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압박을 넣는다면 정치권에서 무엇을 타협할 수 있고 무엇을 협상할 수 있겠습니까? 네. 문제는 금도를 지키지 못하는 어떤 현재 상황, 이게 문제이죠. 박진영 부원장님, 야권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탄핵을 추진하면 한 대행이 자진사퇴라는 초강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던데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입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요. 네.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른바 조기 대선이 생길 경우에
한덕수 총리가 자진 사퇴하고 대선 후보로 나온다. 뭐 이런 시나리오도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보수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이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까 민주당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줄탄핵이 이게 쿠데타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권한입니다. 쿠데타는 윤석열처럼 총칼 들고 헌법기관에 국회에 쳐들어오는 게 쿠데타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단 못 내리는 그런 원내대표가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라고 앉아가지고 이상한 지금 장깨를 굴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지금은 총칼 들고 국회를 들어왔고 그걸 전 국민이 받고 전 세계를 받습니다. 이거부터 해결하는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 참 경고삼아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되어서 복귀한다면 국민의힘에도 참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네. 정우김 의원님, 일각에서는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까지도 헌재가 아예 선고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검토하자는 움직임도 감지된다고 하던데요.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룬 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한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사례가 제 기억으로는 물론 이제 그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중간에 헌법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는 사례가 있기는 했었지만 대통령 몫의 그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사례는 제 기억에 따르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한대행으로서는 또 아까도 뭐 헌법재판관이 각 진영에서 자기들하고 뭔가 그 가치에 있어서 부합하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정치적 정향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가정법적으로 만약에 임명하게 되면 결국은 우파 진영에서 두 사람이 임명이 되고 여기에 이제 마은혁 후보의 경우는 이제 국회에서 선출한 그러한 그 후보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한다면 헌재의 구성이 달라지는데 이미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계산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리한 쪽에서는 또 기를 쓰고 반대할 것이고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에 관계없이 또 밀어붙이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4월 18일 전에 헌재에서 결론을 내려서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예측했던 것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못하는 저간의 속사정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이번 주는 좀 기다려보고 고지가 나오는지 결정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수순이 아닐까. 헌법재판관 안에서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박원석 의원님,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뭐 파기 자판 얘기를 하고 대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형사상고심에서 그 대법원은 사실이나 양형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법률 판단만, 법리적으로 유죄냐 무죄냐만 판단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게 양형을 정하라. 이게 이제 파기자판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파기자판이라는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대법원의 그 사례이기 때문에 지난 22년간 사법통계상 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사건이 상고심 가서 파기자판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만약 무죄 받은 걸 다시 유죄로 돌릴 때는 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해서 원래 원심 재판부에서 양형을 다시 정하도록 이제 하는 게 평가를 받는 거죠. 그게 이제 절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법 절차에 거의 없다시피 한 이제 그런 주장을 이재명 대표 재판을 상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대법원에 이미 이제 검찰이 상고를 했고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가 대법원에 이제 사건을 보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상고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상고 이유서를 내면은 재판이 시작이 될 텐데요. 어쨌든 그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이 사건에 이제 1, 2심 판결이 워낙 엇갈렸기 때문에 네. 그 쟁점들을 다시 파악을 하고 쟁점들을 다시 검토를 해서 선고를 내릴 텐데 외부에서 뭐 언제까지 내려라, 뭐 빨리 내려라, 늦게 내려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대법원에서 어느 시점에선가 결정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사 대법원이 이 사안을 검토해서 이게 이제 2심 그 재판부에 법리 적용에 오해가 있어서
파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파기 환송이지 파기 재판과 같은 결정은 이제 사법 전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서 대단히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이재명 대표의 이번 2심 무죄 판결로 이른바 비명계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등 야권 잠룡들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나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죄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형 선고를 좀 줄여서라도 100만 원 정도의 어떤 벌금형으로 유죄 선고가 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지금 신삼김이라고 불리는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이 세 분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워밍업을 하고 있었던 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렇게 그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입지가 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분들이 그대로 어떤 옛날의 삼김과 다른 건 옛날에 김종필, 김대중, 김영삼 이 세 분이 삼김으로 불리면서 각각 대통령과 총리까지 하게 된 건 그분들이 언제나 주류는 아니었어요. 늘 비주류였던 시절 자신들이 승부수를 걸고 자신들의 어떤 인정투쟁, 자신을 인정시키는 그런 인정투쟁을 했기 때문인데 지금 이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이 세 분이 사실상 아무리 뭐 이재명 대표가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뭐 온건하게 부드럽게 세상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아마 정치를 한다면 영원히 자신한테 돌아오는 어떤 기회가 없지 않을까.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각을 세워가면서 자신의 어떤 의견을 내놓을 때 사실은 새로운 어떤 정치인으로서 부각되지 않을까. 입지가 없어졌다고 해서 좁아졌다고 해서 여기서 뭐 자신의 어떤 행보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영원히 기회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무죄에 비명계 인사들의 대선 경선 출마 전략 어떻게 가져갈지 궁금한데요. 당의 입장에서는 뭐 추대 분위기보다는 관심을 끄는 경선 무대를 기대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뭐 언론이나 이른바 이제 뭐 정치 컨설턴트 이런 분들은 이벤트 효과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정치라는 것은 될 만한 사람이 되는 정당성의 논리가 지배해야지 히트작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선동해서 당선되는 것은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이게 윤석열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안철수 정치였고요. 사실은 정치라는 것은 오랫동안 국민들과 호흡하면서 거기에서 성과를 내고 내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것을 국민들이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재명의 꿈꾸는 나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느낌이 납니다. 행정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뭐 혁신적인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 들 수 있고요. 김부겸이 꿈꾸는 나라 잘 모르겠어요. 김동연이 꿈꾸는 나라는 좀 알 것 같아요. 이분이 경제 관료고 또 뭐 케인즈적인 경제 정책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김경수가 꿈꾸는 나라는 뭔지 모르겠어요. 즉 정치인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먼저 밝힌 다음에 상대방과 나는 이런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난 저 사람과 비판하고 싸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보수나 진보라는 것도 그 진영에 속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보수적 방법으로 국가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 나는 진보적 방법으로 국가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경쟁하는 겁니다.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경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 상품을 만들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우김 의원님, 단식 입원 치료를 마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다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광화문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정무적으로는 김 전 지사는 이재명 대표와 결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지지층을 염두에 둔 행보일까요?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농성이기 때문에 아마 결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 전 지사로서는 그거 외에 대안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그 선거법과 관련해서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그 지난 며칠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은 무죄를 점친 사람들은 민주당 내에 주장하는 정치인들 외에는 대체로 유죄에 대한 그런 추측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야권 주자들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당장 이제 윤 대통령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로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처사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원석 전 의원님, 예. 이재명 대표 향후 대선 행보 어떻게 전망하는지요? 이번
2심 무죄로 사법적인 굴레는 벗어났다는 시각인데요. 여야 대선 후보 지지율을 보면 여전히 지금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고요. 남은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우선은 헌법재판소의 선고와 윤석열 파면이 우선이죠. 네. 거기에 이제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또 이재명 대표도 그동안의 메시지를 보면 대선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길 좀 꺼렸던 게 사실입니다. 뭐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그 헌재 선고가 이루어지고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린다는 가정하에 그런 전제하에 본다면 그 이재명 대표로서 당내에서는 경쟁자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이게 이제 2심 재판 이전에는 2심 재판에서 만약 유죄가 나왔을 때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뭐 자격 위상 이런 것들이 당 안팎에서 많이 흔들릴 거다 이런 네. 예상이 있었는데 일단 무죄 선고를 받고 이 확정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는 사법 리스크가 해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당내 경쟁은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큰 비전, 밑그림 그걸 한편으로는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흔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뭐 비호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부감. 그래서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본인에 대해서 이제 호감도를 갖지 않고 있는 그런 지지층들을 안심시킬 만한 그런 뭐 통합 포용의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게 이제 필요할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개헌일 겁니다. 네. 그동안에 여러 대선 주자들이 개헌에 관한 언급 혹은 뭐 선거제도 개혁, 정치제도 개혁에 관한 언급을 해왔는데 이재명 대표는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라는 차원에서 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꺼려왔는데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수명을 다했고 이른바 이제 87 체제 이게 수명을 다했다는 게 결국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뭐 쿠데타 이걸로 증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하고 이재명 그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어떤 체제로 만들어갈 거냐, 육공화국 체제가 이제 직면에 있는 여러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 과정에서 그런 어떤 국민 통합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이뤄낼 거냐, 이걸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지난번에 어디 보니까 개헌 문제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탄핵에 집중하고 추후에 입장을 밝힐 듯한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죠. 이중근 평론가님, 네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 사법적인 문제에 기댄 측면이 있는데요. 향후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이재명 대표의 무죄가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전략을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보다 먼저 허들을 넘어야 될 게 윤 대통령의 선거예요. 윤 대통령의 선거가 어떻게 나오느냐. 특히 이제 인용이 나와야만 자신들이 그 대선 주자가 때문에 주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경선을 앞두고 사실 자신의 마음껏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견해를 못 표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용이 만약 됐을 때 그다음에 조기 대선 나왔을 때 이 인용과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쪽으로 편했을 건가 아니면 중도층을 확산하는 쪽으로 쓸 건가. 그래서 윤 대통령의 어떤 개헌과 관련된 책임을 함께 지겠다. 새롭게 태어나겠다. 이런 혁신 쪽으로 갈 건가 아니면 윤 대통령의 개헌은 잘못됐다. 이것에 대해서 함께 보수층과 함께 이 문제를 대선에서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묻겠다. 이런 쪽으로 갈 건가에 대한 진영이 확실하게 갈린 다음에 그다음에 경선을 통해서 이제 나와야 되고 근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선거는 사실상 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한테 불리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대척점을 설 수 있는 어떤 상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내가 상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각을 세울 수 있는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 허들, 윤 대통령의 그 선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이게 첫 번째 허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지정 부원장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권 내에서도 탄핵 기각 각하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권 잠룡들 입지가 어정쩡해진 모습인데 향후 윤 대통령과 관계 설정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이 정도면 국민의힘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생각까지 듭니다. 이거 댓글 따라서 정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 지도자라 하면 대중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지만은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국가의 목표를 위해서는 대중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지금 아스팔트 대중들이 탄핵기가 각하 촉구 이야기하니까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잘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전 대표적으로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 생각 한동훈 대표 그런 분들 입장이 뭡니까? 진짜 묻고 싶어요. 이분들은 또
윤석열이 불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법 쿠데타를 일으키면은 당연히 법의 단죄를 받는 것 아닙니까? 네. 야당 대표는 김문기 알았다 몰랐다 말 한마디 잘못한 걸로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현직 대통령은 총칼을 들고 국회에 진입을 했는데도 그걸 탄핵을 하지 말자. 이게 앞뒤가 맞는 논리입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저는 정치할 수 있는 본인의 정당성이라든가 판단 기준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차라리 김문수 장관처럼 일관되게 본고를 안 봤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우겸 전 의원님, 여권 잠룡들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 지금 2심 무죄, 윤 대통령의 영향력 등에서 이게 뭐 새로운 선택이 어려운 겁니까? 지금 이미 그 행태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아직 헌재의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정치적으로 지금 그 관망하고 있는 잠시라도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애초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과 선을 긋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의 정치 개혁의 어떤 비전을 진작부터 보여줬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라든지 지금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훨씬 강한 목소리로 그것을 비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교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소위 지금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그 권력이랄까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것이 참 역설적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지금의 그런 어떤 그 구태와 같은 그러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계엄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탄핵의 생각에 있어서 중도를 견인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좀 먼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과연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불리해지더라도 일관성 있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결국 우리나라는요. 지금은 민주당이 승기를 가진 것 같지만은 이 사이클이 굉장히 짧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당선돼 갖고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것이 불과 채 3년도 안 돼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기가 잘해서 올라가기보다 상대가 갑자기 헛발질을 해갖고 자기가 반사 이익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반사 이익을 보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일관성 있게 정치적 가치에 대해서 대중들을 설득하는 그런 입질해야 되지 시류에 자꾸 이렇게 흔들리면서 따라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여권 잠룡들 간 뭐 신경전도 뭐 이런 가운데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서로를 견제하는 모습인데요. 두 사람 모두 명태균 관련 논란이 있는데 두 사람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뭐 크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이라는 거는 현재 여당에게는 어마어마한 사실 사건입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건 이제 정치적 파산을 의미하는데 정작 여당 구성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다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뭐 탄핵에 반대하고 당시에 비상계엄도 특별히 잘못한 건 아니다, 해프닝이었다 이런 입장이었지만 오세훈 시장은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입장인 줄 알았었는데 지금 말이 점점 바뀌다니 네. 자기가 탄핵에 찬성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입장이 바뀌었어요. 결국에 이제 시류에 따라서 그 지지층 내부의 그런 기류 변화에 따라서 좌충우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치 지도자로서 과연 바람직한 모습인가 싶고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은 겉으로는 내놓고 대선 얘기를 못 합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 탄핵이 아직 결론이 안 난 데다가 현직 단체장이고 그렇다 네. 보니까는 또 지지층 눈치도 보이고 그러나 이제 속으로는 여전히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 본인들 지지율을 포함해서 이른바 이제 여권 잠룡들 지지율을 다 합쳐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서 정치적 파산 상태가 됐을 때 국민들이 느끼기에 다시 그 정당에 신뢰를 보내려면 상당한 자성과 쇄신과 환골탈태가 필요한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어디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네. 때문에 개별 주자들이 어떤 대선 행보를 하건 저는 별 의미가 없고 그게 설사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다고 했을 때 그 조기 대선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뭐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호소를 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다시 정권을 잡는 그런 일로 이어지지 않을 거다. 때문에
오세훈 홍준표 두 시장이 어떤 말씀을 하시건 어떤 메시지를 내건 앞서 제가 그 지적했던 그 사항들에 대해서 종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 별다른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건 평론가님, 네네. 전주지검이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딸 다혜씨 경제적 지원 등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면서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문제는 수사하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 2심 무죄에 따라 궁지에 몰리자 문 전 대통령으로 검찰이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렇지 탄핵과 관련돼서 또 이재명 대표 2심과 관련돼서 하도 큰 사건들이 이렇게 재판에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전주지검이 2024년 12월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이 문제를 수사해왔고 또 중앙지검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의 보도 기억하시잖아요. 얼만큼 많은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나. 저는 민주당의 이 표현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도한 정치 탄압 운운하면서 딱 특혜 채용 문제 나 수사해라. 문제 도 수사하라. 그럼 전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외교부에 지금 특혜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특혜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뭐 저는 권합니다. 수사 똑바로 해야 되고요. 자, 민주당은 말이죠.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 굉장히 다른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당시에 함께 했습니다. 이상직이라는 분. 당시에 악덕고용주였어요. 민주당은 뭐까지 만들었습니까? 을지로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갑질에서 당하는 을을 위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상직 의원 악덕고용주 맞습니다. 이스타 항공과 관련해서 얼마나 지금 노동자들, 근로자들을 탄압을 하고 또 임금도 주지 않아서 악덕고용 주소를 들었습니까? 그리고 또 이 기업에 자신의 어떤 부인도 전부 이혼한 부인도 막 고용한 것처럼 해서 월급 빼돌리고 이거 다 드러났는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시켜줬고요. 또 국회의원도 시켜줬습니다.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요. 뭐 때문에? 그 당시 시기를 봤더니 아무런 어떤 능력이 사실 검증되지 아니한 그 사위를 타이스타젯에 고용시켜줬잖아요. 네. 다 전 드러난 것이니까 이 수사는 그대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시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비교를 해볼게요. 심우정 총장은 외교부라는 국가기관입니다. 여기는 항공사라는 민간기관입니다. 그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딸이 취직을 하면 제가 뇌물 받은 겁니까? 이거 저는 황당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면 취업 비리 관련 수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서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인가? 그리고 지금 시기에 왜 이런 전직 대통령 소환하겠다라는 검찰의 입장이 발표가 되는가라고 봤을 때는 꽁 대신 닭 아니냐. 이재명 수사하다가 안 되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해가지고 여권의 지지층들 결속시키고 야권의 흠집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검찰은 자신의 잘못됨부터 먼저 되돌아보고 자신의 일부터 먼저 수사하는 그런 양심적인 자세로 바뀌어야 됩니다. 네. 오늘 내부 말씀 감사합니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경제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해당 국가의 신용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상승하는 신용 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영국 경제 분석업체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지난 26일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0%에서 0.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갈등이 격화하면서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탄핵 심판 선고는 4월로 넘어갔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와 상식을 따지는 일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지 헌법재판관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직시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